당신이 큰맘 먹고 산 비싼 샤르도네 와인에서 나는 그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버터향, 사실 그 향이 포도에서 온 게 아니라 산을 갉아먹는 박테리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냥 막, 이 집 포도농사 참 잘 지었네 하고 생각하시겠죠.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당신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보통 와인을 만든다고 하면 햇살 좋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막 발로 으깨는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네, 아주 목가적인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와인 양조, 즉 비니피케이션의 세계는 그런 풍경이랑 완전 거리가 멀더라고요. 통제와 혼돈이 격돌하는 아주 치열한 화학 전쟁터에 가깝달까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실제로 양조장은 거대한 화학 실험과 같습니다. 자연의 산물인 포도를 인간이 원하는 형태의 뭐랄까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수백 가지 변수를 통제하는 곳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 실험실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다음번에 친구들과 와인잔을 기울일 때 가볍게, 하지만 아주 깊이 있가 뽐낼 수 있는 아하 모멘트들을 팍팍 선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완벽한 한 잔을 위한 기초공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요. 포도라는 과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벽한 양조 키트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 그건 정말 경이로울 정도죠. 포도 하나를 살짝 해부해볼까요? 중심에 있는 씨랑 포도를 지탱하는 줄기에는 입안을 텁텁하게 만드는 타닌이 가득합니다. 꽉 응집되어 있죠. 반면에 안쪽 과육에는 효모의 먹이가 될 당분, 그리고 와인의 뼈대를 이루는 산과 수분이 채워져 있고요. 심지어 그 포도 껍질 겉면에 묻어있는 뽀얀 가루 있잖아요. 과분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조차 그냥 먼지가 아니라 발효의 핵심 플레이어인 효모라면서요? 정확합니다. 물 한 방울 설탕 한 스푼 넣지 않아도 포도 스스로 수리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품고 있는 셈이죠. 와, 진짜 신기해요. 그럼 이 효모가 포도 안에 당분을 만나면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 건가요? 아주 기초적이지만 와인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포도즙 속의 포도당을 효모가 섭취하면 부산물로 에탄올, 즉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열도 같이 발생하죠. 아, 열도 나는군요. 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로마 화합물들도 함께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알코올 반려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포도 껍질에 이미 천연 효모가 잔뜩 묻어 있으면 그냥 포도를 으깨서 가만히 두기만 해도 알아서 와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양조자들이 굳이 막 배양 효모라는 걸 따로 사서 투입하더라고요. 자연의 맛을 살리려면 원래 묻어있는 그 야생 효모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겉보긴 그럴 수 있죠. 야생 효모를 차용하면 확실히 그 지역만의 독특한 복합미, 이른바 테루아를 잘 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생 효모는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시한폭탄이요? 왜요? 알코올 도수가 조금만 높아져도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럼 발효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젖은 개 냄새 같은 끔찍한 결함향을 만들어낼 위험이 아주 큽니다. 발효가 멈추면 효모가 다 먹지 못한 당분이 남을 때니까 완전 밍밍하고 단맛만 나는 불량 와인이 돼버리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배 양조자들은 모험을 피하려고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배양효모를 선택합니다. 일관성과 품질 사이의 철저한 계산인 거죠. 아, 완벽한 통제를 위해서군요. 그런데 통제할 게 효모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포도를 수확해서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산화황이라는 걸 팍팍 뿌리던데요. 네, 이산화황, 줄여서 SO2라고 하죠. 네, 그 원리를 읽어보니까 이게 마치 클럽 입구를 지키는 깐깐한 경호원 같더라고요. 곰팡이나 부패균 같은 불청객들이 발효조라는 클럽에 입장하지 못하게 막 입구 컷을 해버리는 거죠. 오, 깐깐한 교훈.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근데 사실 이산화황의 역할은 살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와인이 산소와 만나서 갈변하고 상하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항산화 방패 역할도 하거든요. 이산화황 없이는 맑은 와인 유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환원취라는 단어가 있던데 그런 정확히 뭔가요?
산화방지제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와인이 산수와 극단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효모 입장에서는 완전 숨이 막히는 거죠.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때 황화학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황화수소입니다. 쉽게 말해 방귀 냄새나 썩은 달걀 냄새가 와인에 배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과유불급인 겁니다. 와, 미생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뿜어내는 냄새라니 완전 살벌하네요. 자, 이렇게 효모라는 일꾼도 구했고 방패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건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 그냥 청포도냐 적포도냐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양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발효되는 환경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화이트 와인은 12도에서 22도 사이로 차갑게, 레드 와인은 20도에서 32도로 꽤 따뜻하게 발효를 시키던데 온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온도야말로 양조자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향 장치거든요. 화이트 와인을 차갑게 발효시키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죠. 꽃향기나 레몬 같은 화이트 와인의 에스테로 화합물들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 온도가 높으면 그 섬세한 향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군요. 그렇죠.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효조를 서늘하게 유지해서 그 향을 액체 속에 꽉 가두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콜드브루 커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팍 우리면 향은 날아가고 떫은 맛이 나는데 찬물에 천천히 우리면 섬세한 아로마가 보존되잖아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 원리예요. 하지만 콜드브루가 시간이 오래 걸리듯 서늘한 온도에서는 효모 활동이 둔해져서 발효가 아주 느렸습니다. 양조자들은 발효가 멈출까 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아, 레드 와인은 반대겠네요. 네, 레드와인은 핵심이 색깔과 타닌인데 이 성분들은 껍질 속에 단단히 갇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려면 열이라는 용매가 필요해요. 따뜻한 물에서 홍차가 진하게 우러나오듯이요. 그래서 레드는 처음부터 껍질을 통째로 넣고 온도를 높여서 발효하는군요. 근데 물리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아까 효모가 발효할 때 이산화탄소를 엄청 뿜어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죠. 그럼 그 가스방울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벼운 포도 껍질들을 죄다 수면 위로 밀어 올릴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효주 위쪽에 두꺼운 껍질층이 형성되는데 이걸 캡이라고 부릅니다. 이 캡을 가만히 방치하면 윗부분은 말라 비틀어져서 부패균의 번식처가 되고 정작 아래쪽 액체에는 껍질의 색과 탄닌이 하나도 안 우러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요. 와, 그래서 그 캡을 부수고 액체랑 계속 섞어주는 고된 노동, 즉 캡 관리가 필수적인 거군요. 자료 보니까 펌핑 오버라는 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펌프로 아래쪽 즙을 위로 끌어올려서 샤워기처럼 뿌려주는 거. 이건 대량 생산에 편하겠어요. 네,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근데 레게니턴이라는 방법은 진짜 과격하던데요. 탱크 안에 즙을 100% 다 빼냈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껍질 무더기 위로 그 즙을 막 폭포수처럼 다시 들이붓는다고요? 네,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물리적 개입이죠.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할까요? 즙을 전부 빼내면 남겨진 그 두꺼운 껍질층이 자기들끼리 짓눌리면서 강력한 압착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 껍질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위에 즙을 강하게 분사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색과 타닌이 폭발적으로 추출되는 거죠. 색이 진하고 묵직한 카베르네 소비뇽 만들 때 완전 직방이겠군요. 반대로 섬세한 피노누아 같은 거에는 너무 과격하니까 사람이 직접 막대기로 꾹꾹 눌러주는 펀칭다운 방식을 쓰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양조자가 머릿속에 그리는 완성된 와인의 뼈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출 강도를 다르게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발효도 끝냈고 껍질에서 원하는 타닌도 다 뽑아냈다고 칠게요. 설탕도 다 알코올로 변했고요. 그럼 이제 병에 담아서 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갓 발효를 마친 와인을 마셔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강을 찌르듯이 날카롭고 산도가 너무 높아서 마시기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제 날뛰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우아한 승용마로 만드는 시간, 즉 숙성 및 변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이 대목에서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그 버터향의 비밀이 등장하더라고요. 유산 발효. 전유솔사키 이 단어 처음 봤을 때 와인에 우유 넣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박테리아가 와인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와인에는 원래 덜 익은 청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날카로운 사과산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양조자가 여기에 오에노쿠쿠스 오엔이라는 유산 박테리아를 쫙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사과산을 먹어치우고 젖산을 배출해요.
젖산이면 그 요구르트나 치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산미가 둥글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활동하면서 디아세틸이라는 부산물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버터나 크림으로 인식하는 고소한 풍미의 정체입니다. 와, 너무 재미있네요. 그럼 입안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상큼한 화이트 와인들 있잖아요. 소비뇽 블랑 같은 거. 거긴 버터 향이 안 나던데? 그건 양조자가 일부러 박테리아를 죽여서 유산 발효를 막아버린 건가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소비뇽 블랑의 생명은 생동감 넘치는 산미니까요. 반대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묵직한 샤르도네나 대부분의 레드와인들은 찌르는 산미를 다듬으려고 이 발효를 의도적으로 고칩니다. 미생물들의 릴레이 경주인 셈이죠. 효모가 1차전을 끝내면 박테리아가 바통을 이어받아 산도를 조각하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산도를 조각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오크통은 와인에 외투를 입히는 과정이겠어요? 자료 보니까 프렌치 오크랑 아메리칸 오크 차이가 꽤 극단적이던데요? 네, 캐릭터가 확연히 다르죠. 프렌치 오크는 섬세한 마침 정장 같다면 아메리칸 오크는 코코넛 향이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무가 자란 국가만 다를 뿐인데 왜 이렇게 맛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미국 나무에는 당분이라도 주사하나요? 하하, 나무의 생물학적 밀도와 성분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프랑스 오크는 숲이 빽빽해서 나무가 천천히 힘겹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아주 촘촘하고 틈이 좁죠. 미세한 필터처럼요. 아, 결이 촘촘하군요. 반면 미국 오크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결이 넓고 나무 자체의 프렌치 오크보다 탄수화물이 5배나 더 많아요. 이 풍부한 탄수화물이 와인과 만나면서 그토록 달콤하고 직관적인 코코넛 향을 뿜어내는 겁니다. 결이 넓으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산소량도 다르겠네요. 프렌치 오크가 산소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핸드드립 커피라면 아메리칸 오크는 콸콸 쏟아지는 프렌치 프레스 같달까요? 근데 산소는 와인의 적 아닌가요? 여기서 산소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고 다량의 산소 노출은 와인을 식초로 부패시키지만 오크통 기공을 통해 미량의 산소가 천천히 스며드는 미세산화는 와인의 거친 타닌을 부드럽게 결합시켜줘요. 가죽이나 버섯 같은 복합적인 3차 풍미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약이 되죠. 통제된 산화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네요. 지금까지 본 걸 정리해보면 철저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인데 자료 후반부에 보니까 이 공식을 아예 비웃는 이단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탄산치명 부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탄산치명. 아주 독특하죠. 포도를 으깨지도 않고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탱크에 가둬버리는데 효모도 없이 과일 내부에서 스스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포도가 좀비라도 된 건가요? 좀비라기보다는 포도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탄산치명은 이산화탄소를 가득 채운 밀폐 탱크에 포도송이를 통째로 집어넣었거든요. 헉, 포도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겠는데요? 맞아요. 질식할 위기에 처하니까 살기 위해서 꼭질 내부의 자체 효소를 가동시킵니다. 외부 미생물 도움 없이 스스로 내부 당분을 분해해서 생존 에너지를 얻으려 하는데 이 세포 내 대사 과정의 부산물이 바로 알코올이에요. 와, 과일 세포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니 경이롭네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쓰면 맛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레드포도인데 바나나나 풍선껌 향이 난다던데요? 세포 내 발효 중에 아세트산 이소아밀 같은 특유의 화학 물질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코에는 풍선껌이다 바나나 향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포도를 안 으깼으니 떫은 찬이는 안 나오고 색깔만 예쁘게 우러나오죠. 보졸레 노보가 딱 이 방식입니다. 양조의 연금술이네요, 진짜. 색깔 얘기 나온 김에 로제 와인도 짚어보죠. 저는 솔직히 로제가 그냥 레드랑 화이트 남은 거 적당히 섞는 줄 알았어요. 그런 혼합 방식은 저렴한 와인이나 샴페인에서만 일부 허용되는 꼼수고요. 정통 방식은 단기 치명, 불어로는 세니에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피를 빼요? 발효조에서 즙을 피처럼 뽑아낸다는 건가요? 네, 원래는 아주 진한 레드와인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어요. 적포도를 으깨고 며칠 지나서 핑크빛이 우러나오면 탱크 바닥 밸브를 열어서 연분홍색 즙을 약간 쑥 빼냅니다. 아, 그러면 탱크 안에는 즙은 줄어들었는데 껍질량은 그대로니까 남은 즙이 껍질에서 어마어마한 타닌을 흡수해서 엄청 묵직한 레드와인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주 목적이며 그때 따로 빼낸 분홍색 즙을 발효시킨 부산물이 세니에 로제 와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처음부터 껍질을 바로 짜서 버리는 직접 압착 방식도 있는데 이러면 아주 상큼하고 가벼운 살구색 로제가 나옵니다.
껍질 접촉 시간을 초 단위로 통제하는 거군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이단화도 있잖아요. 오렌지 와인. 아니,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 껍질 안 쓰고 차갑게 발효시켜야 향이 산다면서요. 이건 왜 껍질째 푹푹 우려내는 건가요? 고대의 양조 방식을 부활시킨 겁니다. 청포도 껍질의 미량의 타닌을 레드와인처럼 오랜 시간 우려내면 액체가 호박색으로 변하면서 홍차처럼 떫은 맛과 말린 살구 같은 아주 거친 풍미가 나죠. 규칙을 뒤틀어버린 새로운 장르입니다. 통제를 극대화하다가 다시 자연의 거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게 참 재밌네요. 자,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의 끝, 병입 단계입니다. 그냥 탱크에 있는 거 병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필터링이라는 마지막 줄다리기가 남았습니다. 갓 발효된 와인은 효모 시체나 찌꺼기 때문에 아주 탁하거든요. 이걸 맑게 하려고 정제 작업을 거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제일 경악했어요. 찌꺼기 가라앉히려고 계란 흰자를 푼다면서요. 맑은 곡물 내는 요리도 아니고 포도주에 계란이라니 화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주 고전적이고 우아한 반응입니다. 흰자의 단백질이 거친 타닌 입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흰자를 풀면 미세한 부유물들을 자석처럼 끌어안고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 뜬 맑은 액체만 걷어내는 거죠. 와, 계란으로 청소하다니 고대지의 대박이네요. 그리고 냉각 안정화라는 것도 하던데 멀쩡한 와인을 왜 0도 이하로 꽁꽁 얼려버리는 건가요? 가끔 병 바닥에 유리 조각 같은 결정 가라앉아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저 그거 보고 유리 깨진 줄 알고 와인 버릴 뻔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건 포도의 주석산이 차가운 온도에서 뭉쳐 굳은 겁니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오해 사기 딱 좋아서 양조자들이 병입 전에 온도를 영하로 뚝 떨어뜨려요. 결정을 미리 생기게 해서 싹 걸러내는 거죠. 선제 타격이랄까요? 별의별 작업을 다 하네요. 근데 찌꺼기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죽은 효모를 안 버리고 같이 숙성시키는 슈를리라는 기법도 있잖아요. 투명하게 만들려면 빨리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투명도와 복합미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요. 효모 찌꺼기랑 와인을 같이 두면 효모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아미노산 같은 걸 뱉어내는데 이게 와인에 갓 구운 빵이는 버터 풍미를 더해주고 질감을 크림처럼 만들어줍니다. 아, 맑고 투명함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입안을 꽉 채우는 질감과 빵 냄새를 얻으려고 효모의 무덤을 품고 가는 거군요. 양조자의 매 순간이 진짜 끊임없는 선택이네요. 마침내 이 고난을 뚫고 코르크가 닫혀야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추적해본 여정을 요약하자면 와인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즙이라는 캔버스 위에 온도, 효모, 오크통이라는 필터까지 인간의 고도로 계산된 개입이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품이죠. 정말이네요. 당신이 오늘 저녁 무심코 따르는 그 한 잔에 수백 가지의 치열한 화학적 총재가 녹아있다는 걸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현대 양조 기술은 완벽한 통제로 결함 없는 깨끗한 와인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안한 야생 요모와 거친 전통 방식이 오히려 특정 지역의 진짜 흙냄새, 즉 테루아의 영혼을 더 진실하게 담아내는 건 아닐까요? 거친 아름다움이냐, 영원한 논제 같네요. 당신의 와인 취향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오늘 밤 와인잔을 수어링하면서 그 액체가 정교한 수학 공식인지 펄떡이는 자연의 숨결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